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3월 24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위스콘신주 이야기인데요. 위스콘신주 의회에서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 결의안이 투표를 거쳐서 찬성 58대 반대 35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이 이 위스콘신 주 의회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다 반대하고 해서 결국에 통과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어쨌든 공화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주들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유독 희한하게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조 바이든으로 들어오는 투표수가 확 올라가면서 희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뒤집히는, 새벽에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죠. 보통 새벽에 뭐 밤늦게 11시, 12시부터 해서 새벽 한 3, 4시 사이에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각 지역마다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도 이 논란이 지금 끊임이 없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작부터 나왔던 것이고요. 사실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이야기가 컸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감사, 그러니까 일부 샘플만 채취해서 샘플 감사라는 걸 실시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샘플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뭐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뭐가 결과가 나와주는 것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만하면 됐다, 이제 선거 당국자들과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사람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것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의혹이 풀리지를 않는다,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indefinitely confined라는 유권자 분류하는 것 중에 indefinitely confined voter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제한 유권자, 저희가 번역을 굳이 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한번 이 카테고리로 등록이 돼 있으면, indefinitely confined라는 이 카테고리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진 신분증 같은 거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법에서 좀 간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보츠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투표용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 신분증 같은 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2016년도 선거 때에는 6만 개였었던 게 2020년 선거 때에는 24만 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배가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4배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4배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가장 중요한 밀워키 카운티 같은 경우에 센서스 조사를 보면 10년 전하고 10년 뒤하고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얻은 표가 2008년에 오바마가 얻은 표보다 많고 2016년에 클린턴 후보가 얻었던 표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데인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데인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봉투에 MLW라고 사인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의 이니셜을 그렇게 썼던 거겠죠. MLW라고 사인이 돼 있는 게 이게 한두 장이 아니라 저희가 보도해드린 기억으로는 뭐 한 2,000장이 넘는 수천 장의 투표용지에서 이런 같은 MLW라는 사인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 전부 다 무효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그 당시에 무효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위스콘신주에서는 선거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찜찜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이 표 차이가 2만 1,000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표 차이가 적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그리고 이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표 차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감사를 해서 이거 무효 처리해야 되는 표다 하고 무효를 처리시킬 것을 무효 처리해야 될 것들은 무효 처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개수를 하면 그러면은 이 지금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 중에 한 곳입니다.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엔. 조지아주도 사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제 주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결의안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 주 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선거위원회, 선거소위원회가 조사를 맡게 하고, 그 위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서류를 수집하기 위한 소환장 발부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소환하고 증언을 유치해서 듣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법적인 권한을 의회에서 준 것이죠.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하원에서 기대하는 바로는 그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나 불법 투표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이 부정선거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지금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그리고 이 위스콘신주, 이 세 개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표차가 굉장히 적은 표차가 났던 곳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지역들이고요. 현재 지금 주의회에서 각종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이미 다 감사를 하기로 이야기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이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법 개정안이 주의회에 올라와 있는 곳이 또 조지아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일들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돼서 지난 선거인데 이제 와서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도록 좀 의심 가는 부분들을 밝혀주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BLM, 이거 얘기를 저희가 할 때마다 참 마음이 갑갑한 내용인데,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어제 뉴욕 로체스터에 있는 식품점을 습격을 해서 그 안에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좀 만행을 저질렀다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뭐 가게에 있던 분들은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시위를 계속 벌려나가는 그런 일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처음에 발단이 됐던 사건은 다니엘 프루드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된 거고요. 이 다니엘 프루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겠지만 한밤중에 벌거벗은 채로 마약에 취해서 뭐 길거리를 막 헤매고 있던, 횡설수설하고 헤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쉽게 체포가 되지가 않았었죠. 좀 이제 반항도 하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 두건을 머리에다가 씌우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머리에다가 두건을 씌웠느냐 했더니 하도 침을 뱉어서 일단은 두건을 씌웠다.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23일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였고 많이 경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침을 뱉으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했던 사람들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래서 이제 이 머리에다가 두건을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고, 진압하는 과정 중에 실신을 하는데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 발작이 왔고, 또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키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연계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경찰의 지나친 남용, 폭력, 경찰의 폭력 살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당시에 그 다니엘을 부검했던 부검 보고서에는 결국은 이 프루드라는 사람이 살인을 당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부검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죽음으로 이를 만한 정도까지 상태가 진행된 다른 흔적들은 이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다니엘이 그날 마약을 섭취하고 환각제를 섭취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PCP라는 환각제를 복용한 상태였었는데, 그게 뭐 마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엔젤 더스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좀 흔한 마약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흥분한 선망, 그리고 급성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망을 좀 더 부추기는, 그래서 사망 요인에 어느 정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근데 마약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살인으로 그렇게 판결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로체스터가 아닌 그 주 검찰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됐고, 이 주 검찰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지지부지 계속 발표를 끌고 하면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더 세게 일어나게 했던, 더 불만을 더 키웠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쪽에서는 부검 보고서에 분명히 살인으로 결론이 났는데 왜 경찰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2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말에 뉴욕 법무장관이 발표를 하기를 대배심이 판결을 내렸는데 사건에 연루됐던 7명의 경찰관들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판결을 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분노가 터질 수 있는 이런 이제 빌미가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제가 이 사건이 터졌던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기를 추모해서 이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한 2마일 정도 거리를 행진을 하는 그 가두 시위를 펼쳤고, 그 행진의 끝에 하필 이제 이 웨그먼스라는 슈퍼마켓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못 나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미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도 나왔고, 지금 현재 부통령으로 있는 게 카멀라 해리스, 어쨌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통령이 지금 있는, 대통령도 부통령도 더군다나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흑인 혈통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마이너리티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를 저는 지금 자꾸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만약에 목소리를 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어디까지 지금 자꾸 확산이 되고 있냐면은 미국의 역사를 다시 지우려고 하고 다시 바꾸려고 하고, 지금 뭔가 다른 의식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좌경화된 사상들을 지금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상들을 끌어내린다거나 지금 뭐 학교의 이름에서 이름들을 없애겠다, 혹은 군부대에서조차도 그 이름을 없애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역사를 역사로 두고려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보고 배우고 반성하고 깨우치고자 하는 역사의 가르침이라는 것들을 갖다 다 무시하고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역사로 새로 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확산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의 상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다른 인종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그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각성 이것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어져 오고 있는데 아시안 증오범죄 혹은 혐오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 잣대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진짜 인종혐오범죄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무조건 피해자가 아시안이니까 아시안 증오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일단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더 구체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안 커뮤니티는 흑인 커뮤니티보다도 훨씬 더 소수민족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인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를 보살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보호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는 좀 다르다. 이건 좀 구분을 좀 저희가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 자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지금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마치 실제로 모든 데다 다 적용을 해서 실제 행정 조치로 이루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뭔가 지금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이다 이거죠. 엊그제 콜로라도에서 벌어졌던 그 볼더시에서 벌어졌던 총격 사건, 아랍계의 젊은이가 그냥 식품점에 들어가가지고 총기 난사를 해서 희생자들이 10명이 나왔는데 희생자 10명이 다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백인 사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백인 증오범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들고 나오느냐? 그런 움직임은 사실 별로 보이지가 않죠. 게이트웨이 푼딧이라는 구구 매체에서 기사 제목으로 그런 기사 제목을 뽑은 거는 제가 봤습니다. 왜 백인 사회에서는 백인 증오범죄를 말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목을 본 적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흑인이니까 흑인 증오범죄다. 피해자가 아시안이니까 아시안 증오범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범인이 증오범죄로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이거는 지금 섣불리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수사관들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자면 퓨 리서치에서 사실은 인종별로 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아시안계에 가장 크게 폭력 행사를 저지른 범인을 인종별로 놓고 이야기하면 아시안이 제일 많습니다. 아시안이 아시안한테 폭력을 저지른 그런 경우가 통계상으로는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증오범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세상에 참 정신 나간 놈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지금 경기부양법과 관련해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 이 법안의 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단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지금 성명서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불명확하지만 잠재적으로 아주 숨막히는 그런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 세금 감면이 팬데믹 구제기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화당이 집권하는 주들은 특히 더 그런데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행정부가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텍스컷하는 세금 감면해 주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한 그런 적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공화당주에서는 최소한의 정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도 없다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그 경기 부양안에서 각 지방정부라든가 주정부에다가 지원금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금이 만약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주에는 이 지원금이 가지 않을 수 있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구제법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게 무슨 조항이냐 해가지고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해명해달라라고 이제 성명을 냈던 것이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애리조나, 조지아, 웨스트버지니아, 엘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거의 대부분의 공화당주들이죠. 근데 이곳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세금 감면 조치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세금 감면을 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방 기금을 못 받는다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명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옐런 장관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답변서를 내놨는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금융 법안, 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있는 법안에 있는 내용은 주들이 광범위한 세금 감면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주정부의 감세 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감세하고 싶으면 해라라는 이야기죠. 이 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자금이 주법의 특정 변경에 따른 순세수 감소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세웠는데 연방정부에서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주정부 지원금이 오게 돼 있으니까 주정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00,000다. 근데 $10,000,000 예산을 쓰면 되는데 주정부에서 $500,000,000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세금은 $500,000,000만 거두면 되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 세금 그럼 덜 거두면 되겠네 하고 감면해 주자. 이렇게 이제 정책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예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대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그것은 주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세금 감면 해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메꾸는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답변이 온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지금 각 주 정부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받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촉을 받을 일이 없지만 공화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거세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난 3월 17일 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고요. 아마 오하이오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 공동 성명을 냈던 21개 주도 동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하이오주에서 내놓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조항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있는 그 법규 조항이 세금 인하를 차단하게 했다. 세금 인하를 차단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수장, 그러니까 주지사라든가 법무장관이라든가 국무장관이라든가 부주지사라든가 이런 행정부 수반을 얘기하는 거죠. 주 행정부 수반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능가하는 것이다. 주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예산 책정에 대한 권한이거든요. 보통 이제 행정부에서 주지사가 우리 돈을 얼마 쓰겠습니다라고 예산안 계획을 발표를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회가 사실은 그 예산을 얼마를 쓴다, 세금 감면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주의회의 권한을 능가하는 조치를 지금 연방의회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주의 권한을 연방에서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하이오 주에서는 일단 소송을 내놓은 상태고요.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연방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연방 의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의 위험성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인데, 너무 일당 독재 체제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각 주가 관할하고 각 주에서 관장했던 모든 주의 권한에 있었던, 권한 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연방의회나 연방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상원의원이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지금 18명의 상원의원들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 날 남부 국경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어디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방문하려고 하는 부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하면, 그러면 연방의회 상원 아예 그냥 문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악관이나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실체를 사실 드러내지 않으려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CNN 같은 극좌 언론들도 미디어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안 준다는 거죠. 관련 정보들, 자료들. 예전 같으면 요청하면 다 나왔던 자료들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들이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자를 직접 현장에다가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취재하고 기사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하도 언론들이 난리를 쳐대니까 마지못해서 어젠가 그제 그 국토안보부에서 사진 몇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수용시설에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데리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 몇 장을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다들 경악을 또 한 거죠. 아니면 애들이 빼곡하게 그냥 모여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의 아주 열악한 환경들, 그냥 이 비닐 한 장, 투명한 비닐 한 장 사이로 사람들을 이렇게 집이랍시고 들여보내서 재우게 하는 이런 이제 열악한 상황들을 사진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감이 커지고 의혹이 커져서 직접 의원들이 다 지금 현장 방문해 보겠다라고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텍사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미 진작에 다 방문을 하고 가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진짜 국경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미 다 알렸고,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또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나 행정부 쪽에서는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와가지고 뭐 백악관 관료들이 오늘 남부 국경 지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방문을 다 마쳤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마지못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행정 모습들,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들 저희가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탁상공 행정하는 사람들도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근데 진짜 내내 모르쇠 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국민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참 답답한 것이죠. 최근 당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16,000명 정도의 이주 아동들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밀입국한 아이들이고 부모 동반도 없이 그냥 혼자 온 아이들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5,000명 정도는 국경 순찰대에서 지금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민간 비영리 단체들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수용시설 이런 데로 지금 다 나눠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리고 뭐 국경에 언제 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피식 웃고,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냐 하고서는 이제 언론들이 한판 또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백악관 직원들 오늘 파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그러면은 국경 문제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이 상원의원이 어제 이제 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기자들하고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 주말에 대화를 나눈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명실상부한 공화당의 리더다, 진짜 리더가 됐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2022년 선거, 내년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2022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차기 대선 후보로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뭐였냐면 연방 상원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건들지 마라.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개 후보 지지한다, 아무개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연방 상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미주리주하고 엘라바마주에서 은퇴하겠다. 2022년까지만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는 이제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각각 한 명씩 나왔습니다. 리처드 쉘비 의원하고요, 로이 블런트 의원하고 두 명이 이제 그런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의 자리를 이어받을 다른 공화당 의원 후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이 상원에 도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 브룩스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때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난 탄핵 반대하겠다, 이의 제기하겠다, 선거인단 그 개표할 때 이의 제기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그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원이 지금 이제 상원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이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 브룩스 의원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진작에 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이 린지 그레이엄이랑 지난 주말에 나누었던 대화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엄 의원이랑 이야기하기 전에 나왔던 게 조지아주에서 허셜 워커에 대한 후보 지지 성명이 있었죠. 이게 근데 허셜 워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허셜 워커 나와라, 출마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좀 선을 좀 그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원의원들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제해달라,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내년에 상원을 또 공화당이 자리를 더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공화당은 무슨 욕을 먹으려고 하는지 하여간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는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로라도에서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총기 규제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것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해리스가 이야기한 그 총기 규제를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크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데일리 와이어라는 데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뭘 잘못 얘기했느냐? 첫 번째 잘못 얘기한 게 뭐냐면 공격용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용 무기,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게 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라 공격용 무기 혹은 대량 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은 판매를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것 전쟁용 무기다. 이 공격용 무기라는 것은 전쟁용 무기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콜로라도 사건에서 쓰였던 AR-15 같은 총입니다. AR-15는 사실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총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자동 소총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자동 소총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일리 와이어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것은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그 군용 소총의 민간인 버전이다. 민간인용 버전이다라는 겁니다. AR-15이라는 것이. AR-15을 군에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총이고 반자동 기능이 있지만 군에서 사용하는 소총은 완전 자동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방아쇠 누르고 있으면 계속해서 연발로 나가는 완전 자동 기능이 있는데 AR-15는 완전 자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자동 기능만 있다는 것이죠. 반자동이 뭐냐 하면은 그냥 드르륵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3-4발 정도 드르륵 정도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콜로라도 볼도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총이 3번 울렸다. 보통 3번 울렸다, 연속해서 울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게 반자동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소총은 실제로 완전 자동 소총과 달리 계속 누르고 있다고 무조건 계속 드르륵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용 총기처럼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리스 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리 위험한 존재라고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을 구입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법안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 말만 들으면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원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범죄 기록이 있는지 폭력 범죄 기록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폭력 범죄 기록 중에는 중범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경범죄에 속하는 가정폭력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작건 크건 간에 폭력 전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되면 그러면 총기를 지금 판매하지 않는 것이 현행법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원조회 내용 중에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거나 어떤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그런 사람인 경우에도 신원조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판매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총기 구입을 할 수 있더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총기를 구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건쇼 같은 그런 박람회장에서 전시장에서 이런 총기를 구매하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허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타주의 원정 가서 총을 사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현재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정헌법 제2조를 어떻게든 건드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의식하고 있었는지 힐러리가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2조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말을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수정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총기 규제 내용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좀 더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할 것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지만은 안전하게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총기 안전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된다. 거의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부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 연방정부 조직 중에 정부회계감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계감사원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폭타임스가 일단 보도를 했고요. 폴리티코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감사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취임하자마자 내렸던 명령들 중에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남부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을 중단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이든 행정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국경을 보호하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남쪽 국경 전체에 걸쳐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해결책이 아니며 진정한 위협에서 우리의 국토 안보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은 이건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그냥 예산 낭비일 뿐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제 행정명령에다가 밝혀놨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행정명령에는 더 이상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돈이 국경장벽 건설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남부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서 전용되거나 재배치된 모든 자원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예산 집행을 중단해라로 받아들여졌고 지금 예산 집행이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검토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기간만이라도 예산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예산 집행이 중지가 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기다렸다는 듯이 저 남쪽으로부터 많은 이주자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한 달에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금 밀입국해 들어왔다. 이런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연방 의원들, 연방 상원 의원이 40명이나 공동으로 서명을 한 서한을 이 감사원에게 보낸 겁니다. 연방 의원들이 이 감사원한테 보내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자금을 동결한 것이 몰수규제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장벽 건설을 하고 있던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냐 하면 공교롭게도 작년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대책 구제안으로 9천억 달러라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에 14억 달러가 이 장벽 건설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장벽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불법 입국자들 막아야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도 같이 차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에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세워졌었죠. 14억 달러라는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행정명령으로 통과시킨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인데 그것을 차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이냐, 이걸 이제 법리 검토를 해달라라고 연방 의원들이 감사원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그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 이거 누가 봐도 사실은 법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한 상황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 할 것이고요. 예정대로 적어도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그 14억 달러만큼은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될 것이다. 결국 지금 그만큼은 더 장벽을 짓는데 사용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장벽 건설에 대한 의지 자체가 전혀 없는, 뭐 가능하면 아예 이 장벽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금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TV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생한 국경 위기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단연간 쌓아오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절차를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온 문제이지 바이든이 들어와서 생긴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모든 백악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국경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잘못인 거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는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좀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가지고 거짓말로 음해 공갈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적이 한두 번입니까? 뭐 러시아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수많은 거짓말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조건 트럼프가 잘못했고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바보거나 아니면 미친놈 취급을 계속 해왔던 것이 이 민주당 쪽이었는데 지금도 지금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은 곤란하다. 거짓말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팍스뉴스도 그렇고 NBC, ABC, CNN 전부 다 현장에 가가지고 현재 ABC 방송 뉴스 보면은 이런 브라질에서 온 사람 인터뷰를 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넘어왔겠느냐? Definitely not. 난 절대 안 오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온 거냐? 그랬더니 basically 기본적으로 그렇다. 내가 브라질을 떠난 첫 번째 이유는 브라질 정부가 너무 횡포를 굴어서 살 수 없어서 떠난 거고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바이든 때문이다. 바이든 때문에 왔다. 바이든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민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왜 거짓말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국토안보부 장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왜 TV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그게 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까? 그때는 전혀 없었던 문제인데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인 거죠. 하여튼 저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음해를 하건 간에 상관없이 법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통과된 14억 달러 장벽 건설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 예산은 원래 계획대로,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함부로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정말 정지시키고 싶으면 의회에서 다시 결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상하원 통과시켜야 그래야 그걸 중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법대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장벽을 건설하게 하든지 뭐 해야 될 것이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사면 법안, 하원을 좀 통과를 했죠. 두 가지 불체자 사면 법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리머에 대한 사면 법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장 근로자들에 대한 사면 법안인데 이 사실 하원을 통과할 때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30명이나 이 찬성을 해 주어서 거의 도움을 줘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는 9명, 하나는 뭐 한 20명 정도 도움을 줘서 통과가 됐는데 근데 지금 상원에서는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둘 다 막아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사면 법안이 다 상원을 통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딜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야, 공화당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니? 너희들 원하는 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대신에 이거는 통과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일인데 지금 현재 연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도대체가 이 협상 과정이 없습니다. 지금 서로가 극과 극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체자 사면 법안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남북 국경 문제를 저렇게 허술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거 불체자들을 사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는 이 나라 진짜 더 망가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최소한 10명 이상이 찬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과연 그 10명을 포섭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의원실에다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15명이 두 개 법안에 대해서 다 반대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15명 중에는 둘 중에서 하나는 반대하지만 하나는 찬성했던 이런 의원들도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 며칠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둘 다 나 반대할게라고 발표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국경 문제를 저렇게 소홀하게 다룬다라면 이 내부에서 불체자 사면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이 국경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자로 지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통령이 온두라스라든가 엘살바도르라든가 과테말라 이런 중남미 국가들, 그 멕시코도 좀 관련이 돼 있죠. 이런 중남미 국가들하고 직접 외교 노력을 펼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야 너희 나라 좀 잘 너희 나라에서 사람들 떠나지 않게 니네들 국민들은 니네가 좀 잘 지켜라 떠나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원조해 줄게 이렇게 지금 이제 협상을 벌이는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는 또 이제 외국에다가 돈 퍼주기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 썼던 방법이고 오바마 때 그렇게 해서 특사로 갔던 게 바로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걸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좀 제발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틀란타에서는 그 연쇄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범아시안계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촛불 집회에는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중국계, 베트남계 이런 그 아시안계 단체들과 아시안계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추모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종교계 인사들도 참여한다고 하고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많이 모인다 그러면은 뭐 수백 명 어쩌면은 뭐 그 이상 모일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시안 증오범죄인지 아닌지 확실한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시안들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하나의 기회 삼아서 아시안 증오범죄는 이 땅에 뿌리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내비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종차별이 아닌 걸 가지고 인종차별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테고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우겼다가는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가 아니라 이제 그저께죠. 월요일 새벽에 메릴랜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저도 급하게 찾아봤는데 하워드 카운티에서 아침 새벽 7시 반에 산보를 하고 있었던 어떤 50대 아시안계 여성을 뒤에서 조깅하면서 따라오던 남자가 앞질러 가면서 지나쳐가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가 남을 정도로 좀 크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놓고서는 미안하다라고 주먹으로 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좀 약간 발달 장애가 있어 보이는 장애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이다. 같은 동네 주민이고 하니까 이거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폭행을 당한 여성분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에다가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제 아시안 증오범죄가
아니기를 지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보고가 되니까 호건 주지사, 메릴랜드주의 이제 호건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소유 기업들이 추가로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전용 게시판을 만들었다. 혹시 이제 아시안 범죄,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바로 연락을 해달라. 그리고 핫라인도 지금 개설을 해서 그거를 알리는 이제 이런 캠페인을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유미 호건 메릴랜드주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CBS 방송과 인터뷰를 하기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오로지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우리를 갈라놓고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다. 메릴랜드에 있는 아시안 영부인으로서 그리고 이민 1세대로서 증오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지사 영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미호건 영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 나라가 다르고 이민 1세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미국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 미국 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기치가 있었습니다.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멜팅팟이었었고 그것이 샐러드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가치관 안에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 안에 사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는데 그 가치관 안에 녹아 들어가자. 어떤 출신이든 간에 녹아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 전부 다 미국인으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고요. 샐러드볼 정체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각자 가지고 온 타국에서 이 미국으로 가지고 온 각자의 배경과 역사적인 유산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서로 다른 색깔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 서로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미국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멜팅팟이든 아니면 샐러드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평화라는 것을 연구하는 이 평화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평화라는 것은 이 충돌,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지금 미국 사회에 지금 평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를 깨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원해서 스스로 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화를 깨려고 하는 주동 세력이 있다. 소수에 의해서 이 국민들이 지금 갈라지게 되고 국민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소수에 의해서 그 선동가들에 의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